유라시아 그룹이 매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정학적 리스크를 발표하잖아요. 올해 1위가 뭐였냐면 바로 미국의 정치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대한 혁명의 폭발 반경, 그 가장 중심에 놓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라고 합니다. 우리 생애 대부분 동안 미국은 세계 지정학적 리스크의 가장 중요한 충격 흡수 정치였는데 이제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생성기가 되었습니다. 와, 정말 강력한 말이죠. 한때는 전 세계의 온갖 충격을 막아주던 방파제 같던 미국이 이제는 오히려 그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거대한 변화의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하필 미국의 정치혁명을 2026년 최고의 리스크로 꼽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미국은 어땠나요? 우리 편 예측 가능한 동맹이었고 또 국제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 심지어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버리는 말 그대로 거대한 리스크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게 유라시아 그룹의 분석입니다. 진짜 엄청난 변화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정치혁명이라는 게 그냥 시끄러운 정치 싸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중국의 개혁개방이나 소련이 해체됐던 것과 맞먹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뒤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대변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 혁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태풍, 그 폭풍의 눈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 폭풍의 중심에 선 캐나다입니다. 네, 바로 그 나라가 캐나다인데요. 아니,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 캐나다가 이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된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캐나다입니다. 유라시아 그룹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미국 본토를 빼고 나면 캐나다만큼 이 변화에 직격탄을 맞을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요. 캐나다가 왜 이렇게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뜯어보면요. 몇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국경 기류가 무려 9,000km예요.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미국과의 관계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의 모든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미국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더 합쳐질까, 이걸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전제가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제럴드 버츠의 이 말이 캐나다가 처한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알던 미국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맞춰 스스로를 통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난다.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에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캐나다가 마주한 또 하나의 거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북미 무역협정, 우리가 USMCA라고 부르는 것의 미래입니다. 유라시아 그룹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로 좀비 USMCA. 좀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류상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협정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냥 걸어다니는 시체 같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아니, 멀쩡한 협정이 어떻게 좀비가 되냐고요? 자, 과정을 한번 보시죠. 먼저 2026년에 이 USMCA를 다시 검토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협정의 원래 핵심, 그러니까 옛날 나프타 시절부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공정하게 판결해줄 중립적인 제3자 기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남한테 맡기겠다?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핵심 장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협정은 그냥 껍데기만 남는,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그럼 캐나다는 대체 어떤 생존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유라시아 그룹이 제시하는 전략이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을 상대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는 FAFO 전략.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뜻인데 우리도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강경 대응이죠. 중국 같은 나라가 딱 이렇고요. 반대쪽 극단에는 TACO 전략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에 어떤 해도 끼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완전한 묵인과 항복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나 이란처럼 손쉬운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럼 캐나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FAFO와 TACO 사이 그 스펙트럼 위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괜히 덤벼서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약하게 보여서 만만한 먹잇감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캐나다가 손에 쥔 카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당장 미국만 해도 캐나다산 에너지나 알루미늄, 철강 없이는 곤란하거든요. 거기에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을 수 있는 이웃이라는 이미지, 이것도 무시 못할 자산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인 가치를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캐나다와 미국 두 나라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문제는 나토 같은 아주 중요한 동맹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훨씬 더 큰 이야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죠. 이 그린란드 사례를 보면 지금 나토 동맹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을 때 덴마크 총리가 우리 주권은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죠. 이때 캐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덴마크 편에 서서 나토 동맹국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토 동맹국 중 하나가 다른 동맹국을 공격하는데 나머지가 가만히 있는다. 그건 그냥 그날로 나토가 끝장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럴드 버치의 이 마지막 말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확실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 뿐입니다. 뭔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던 땅이 갑자기 물컹해지는 느낌?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냥 스르르 녹아 없어지는 듯한 그런 불안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본질 아닐까요? 이렇게 확실한 게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한 나라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